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김동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전사의 네. 뉴페이스. 김동원 교수님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쟁 영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 제작자로 국회 국방위원장상을 받았고 한양대 특광과 서경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살이 영화를 직접 예. 제작을 하셨군요. 네네. 왜 그 영화를 찍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 그 양동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좀 묻혀져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짧고 굵은 소개 마디로부터 이명환 소장님까지 오늘 주제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의 주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정규군 간의 대규모 전투? 정규군 간의 대규모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아픈 기억의 전투인가? 다른 힌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조선군 기병과 일본군 보병이 맞붙은 전투. 기병과 보병. 알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선조가 몽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고구마를 한 70개쯤 지금 드시는 것 같은데 답답하기 전에 빠르게 공개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소장님, 오늘의 주제 어떤 건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진왜란 초기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신립의 탕금대 전투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요. 네. 좀 아픈 전투, 힘든 전투 뭐 이런 것들하고 뭉뚱그려서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도 생존자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들어오고 소문으로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은 소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요. 근데 임진왜란 전투 중에서도 아마 탕금대 전투가 가장 소문을 이렇게 들은 사실 내용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전황보다 국가 간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과 조선의 상황 어땠습니까? 일단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을 보면은 히데요시가 당시에 이제 전국을 차지하죠.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관백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을 통치할 때, 솔직히 완전히 전국은 아닌데, 뭐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센 사람이 됩니다. 중심을 거의 통합을 했다고 그렇죠. 봐야죠. 예.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는 관백이 히데요시가 아니었어요. 자기 조카, 누나의 아들이고 자기가 양자로 삼았던 히데스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히데스구를 관백에 잘해주고 자기는 태압이 돼서 사실은 상황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91년 8월에 내년 1592년에 조선을 침략하겠다고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큐슈, 그러니까 제일 끝 가고시마 북쪽에 사가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히젠 나고야 성이라는 한 20만 명 들어가는 거대한 성을 쌓고 이것을 후방 기지로 삼아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은 전국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기본은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번마다 이제 출전할 장소, 병력을 지정을 해서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번이 공평하게 간 게 아니고 번마다 이 비율이 다 달랐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군 구성의 비 이런 것도 달랐는데 주로 관서와 큐슈 지역 번들이 그러니까 주력 부대를 이룹니다. 많이 아시는 고니시나 가토 키요마사도 다 그때 큐슈의 다이묘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가현이 이렇게 한국으로 오기도 좋은 길이지만 큐슈에 있는 병력들이 상당수가 주력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끼섬, 쓰시마섬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다 기지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병력을 모으게 돼요. 출정 병력은 전부 부대로 편성을 해서 15만 8,800명의 수군이 8,7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지원 병력, 인부들이 더해지는데 이들도 아마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까지 합하면
그 30만이 넘는 병력이었죠. 이에 반해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죠? 조선은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서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일본이 침략하는 줄 전혀 몰랐다. 그리고 뭐 또 누가 이제 선각자들이 전쟁 네네. 준비해야 된다 그래도 뭐 맨날 노세노세하고 뭐 맞아요. 이건 다 네? 잘못된 얘기고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자기 침공하겠다 아주 논문을 써서 보냈어요. 아, 논문까지요? 예, 우리가 니들이 생각하는 나라랑 다르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돈도 많고 군대도 강해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예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국력을 동원해서 전쟁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 성공 사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이순신 장군의 전라자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자수형 그 장군들이 네. 다 평소에는 좀 반항기 있고 네. 무능한 상관 싫어하고 왼손잡이들이네요. 댐비고 좌수형이라든가. 네. 막 그래서 다 잘렸다.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이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다 묻혔던 이순신 장군도 한 성과를 했잖아. 어. 그랬는데 다 묻혀있던 사람들을 야 전쟁에선 쟤들이 필요해. 해서 모았는데 하필 좌수에 다 쳐박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순신 장군도 훌륭했지만 부하들도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성공 사례고요. 네. 다른 성공 사례는 별로 못 찾았어요. 아, 유일한 성공사이군요. 유일하다고 할 수 없는데 하여간 그 뭐 전체적으로 뭔가가 하여간 많이 잘못돼 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전쟁 준비를 하려면 적이 왜 쳐들어오냐, 적의 전략적 목표가 뭐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안 따지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온다면 어떤 전략을 쓰겠느냐.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 약탈하러 예측을 오면은 해야겠죠. 절로 가. 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제일 나쁜 게 자기 편한 대로 내가 왼손을 단련하는 게 좋을까 오른손을 단련하는 게 좋을까 상대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따지지 않아. 나는 오른손이 편해. 나 편한 대로. 이거 전쟁사에서 무수히 반복하는 실수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게 일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첩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첩자도 있었겠죠. 근데 그 전에 을묘해변이 있잖아요. 1555년에. 그때 조선군의 군사 체제가 제승방력이라고 동원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비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미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을묘해변 때는 어느 정도로 알았냐면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하면 얘들이 저쪽 애들이 이 길로 오고 이쪽 애들이 이 길로 온다. 그래서 거기를 공격한 다음에 중간에 매복했다 다 잡아버렸어요. 그냥 손바닥 위였군요. 네, 그러면 조선도 일본이 이 정도까지 안다. 그럼 뭔가 바꾸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이게 결국 탄검대 전투로 이어지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조선은 전쟁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준비도 하고 있었으나 방향이 좀 잘못되게 내 중심적으로 좀 했던 준비가 아니었나. 잘못한 게 그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게 됩니다. 정말 일본군의 압도적인 기세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1592년 5월 23일 고니시 유키나가 대장을 필두로 한 일본군이 700여 척의 전선에 18,700명의 병력이라는 규모로 출발합니다. 날이 맑으면 부산에서 쓰시마섬, 그러니까 대머도까지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겸한 사냥을 하는 중이었던 부산 첨절제사 정발과 조선군은 오전부터 대규모 선단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교역을 위한 세견선 정도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수가 수백에 달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침공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후 중 사냥 훈련을 중지하며 급히 부산주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후 5시경 일본군이 저령도에 상륙했고 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진에 전령을 보내 목숨을 살려줄 테니 항복하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일본군이 보낸 전령을 목을 베어 한양에 보내고 호화기는 전속으로 일본군 막사 앞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1592년 5월 24일 일본군이 새벽부터 부산진을 에워싸고 서문 방향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성벽 아래 마름새를 뿌리고 성벽에서 궁수들이 활을 쏴서 일본군을 잘 저항해냈습니다. 그러나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서문 위에서 조총을 쏘므로써 대규모 600명에 있는 조선군들이
모두 다 전사하게 되고 남은 3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그 포로들이 탈출해서 일본에 대한 조총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10만이 넘는 대군을 600여 명의 병사로 막을 수는 없었겠죠. 예. 부산진뿐만 아니라 동래성을 비롯해서 순식간에 해양 교두보를 허용한 조선군 패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일본의 진격 루트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항상 전쟁은 루트가 어디냐가 아니라 왜 이런 루트를 선택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군은 철저하게 속전속결 전략이었어요. 사실 일본군 병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점령하는데 10만 가지고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의 약점, 동원 병력이 모이기 전에 격파해야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동원 병력을 격파하고 서울로 간다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이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동래성을 치고 나가니까 저기 경상도 병력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는 날 벌써 왜군이 도착하니까 안 모인 것보다 더 나쁘게 된 거죠. 적당히 모여가지고 있는데 일본군이 온다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니까 아예 다 와해가 돼 버립니다. 뭐 가장 먼저 얻어맞았던 수군 경상도 우수영, 좌수영은 뭐 배가 모이기도 전에 다 격파가 됐고 원균이 다 불태웠다는 거는 사실 좀 낭설이고 당일에 어떻게 그 많은 배가 모여 있겠어요. 모이기도 전에 격파가 되고요. 그나마 이제 전라 좌수영하고 우수영은 공격을 안 당했기 때문에 병력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군들은 대구 쪽에서 다 격파가 되고 이제 각지의 주요 거점에 있는 성들은 일본군이 진격하면서 격파하는데 이제 고니시의 제1대 18,700명은 13일에 상륙해서 14일에 말씀하신 부산성, 15일에 동래성 떨어뜨리고 19일에 밀양, 25일에 상주, 26일에 문경, 28일에 충주에 도착합니다. 이게 걸어가도 힘든 속도입니다. 그냥 행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병사들이 싸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힘들었다고 했을 수준이에요, 이게. 카토 키오마사의 2대는 22,800명이었어요. 이들은 17일에 상륙해서 19일에 언양, 21일에 경주, 그리고 이제 또 군대가 좀 갈라지거든요. 영천, 안동까지 점령하고 조령을 넘어서 충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주가 당시에는 남한강의 수륙 교통이 요지였기 때문에 이 두 부대가 다 같이 충주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로다 나가사마의 제3대는 11,000명이었는데 17일에 부산에 상륙해서 18일에 김해를 점령하고 축풍령을 지나 청주로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고니시와 가토 키오마사가 둘 다 충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경상도 일대를 점령한 일본군인데 이쯤에서는 이제 조선군도 주력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선가는 막아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앞장서는 인물이 있죠. 바로 조선 중기 무신 신립입니다.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평산신씨 신순겸 장군의 후손이기도 한 신립은요. 1567년 식년시 무과의 병과 14위로 급제하게 됩니다. 여러 무관직을 거쳐서 신립이 큰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는 선주 16년이었던 1583년 환경북도 온성 부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신립은 북쪽 변경에 침입해온 여진족 니탄계 난을 진압하는 등 야인 토벌에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원진 전투에서 백마에 탄 적장을 일격에 쏘아 죽여서 적을 물러가게 하거나 훈용진 전투에서 아군을 포위한 여진족 기병 1만 명에게 돌격해 적장을 사살하고 퇴각하는 수십 명을 쏘아 죽이는 등 엄청난 무용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립을 선조는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앞선 북방의 전승이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1584년 3월에 신립을 함경도 북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양한 물품들을 하사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 신립의 노모에게는 매일 고기와 술을 보냈고 병이 나면 의원을 보내 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신립은 선조와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는데요. 둘은 바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선조의 서자들 중 한 명인 신성군의 장인이 바로 신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전방에서 여진족 토벌로 용맹을 떨친 당대 최고의 용장이자 맹장이었기 때문에 신립이 선봉에 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희가 유전사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1000명을 지휘를 잘한다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고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10,000명을 지휘를 잘한다라는 보장 절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양측의 병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의 주력은 기마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그 조총이 포함된 보병이 18,700명이었고요. 조선군은 그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8,000명이라는 기록과 16,000명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탄금대 전투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실제 정규군은 100여 명 수준이라고 그 예측이 되고요. 나머지 그 군인들은 그 정규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로 8,000명 정도 구성했을 거로 추정해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정규군이 100명이고 나머지가 8,000명이라는 건 어떻게 신립장군이 뭐 급하게 그냥 그 지역의 사람을 모집한 건가요? 아니면 동원령이 내려진 사람들이 모인 건가요? 이게 사실 조선의 군사 체제 자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예비군을 그냥 마구 소집했어요. 거기 뭐 기갑병도 있었고 포병도 있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그냥 예비군을 모았어. 무슨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제식 훈련. 도장 찍고 제식 훈련밖에 못해요. 네. 이거를 세조가 진관 체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전까지는 남해안에 상비 부대들이 좀 있었고 군대를 병정벌로 모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자기 부대 가서 하는 거지. 기갑이면 기갑사단에 가서 훈련받고. 근데 이거를 그냥 절약시켜주고 백성 편하게 해준다고 다 모아서 예비군 훈련처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향토 예비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식 훈련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책을 읽으면 당시 이제 임진왜란 준비한다고 막 훈련을 하는데 뭐 전부 애들이 나와서 막대기 들고 그냥 야,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니 그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훈련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조선에서 기동 훈련이라는 게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립이 군적에 있는 정규군을 뽑든 지방에 내려 살 지방이라고 아무 민간인 징발하는 게 아니고 군적에 올라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예비군들을 모은 건데 이 예비군이 그냥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데려간 부사관급, 장교급 이런 병력이 이제 100명, 150명이고 무과급제하고 뭐 이런 그 모은 거는 예비군에서 끌어 모았는데 이게 전체 기동훈련을 안 해본 군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많은 이 보충병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훈련이 전혀 없는 일반인과 다름없었다라는 느낌이네요. 기동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술훈련이 안 돼 있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부산진에 상륙하여 순식간에 해안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에 조선군은 제승방약 체제를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일본군을 저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조선군의 방어 전략을 간파하고 있던 일본군은 속전속결로 진군하기 시작하고 조선 조정은 북방에서 명성을 떨친 신립장군을 파견하여 충주에서 방어하도록 명령한다. 일본 부대는 한마디로 그런 기동훈련, 전술훈련이 확실하게 된 10,000몇 명의 부대인 거잖아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전쟁한다고. 전국시대에. 자, 조선군과 일본군이 붙게 되는 탄금대. 자, 탄금대란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못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긴 곳이고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탄금대 전투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충주 전투예요. 그러니까 충주가 전략 요충이었고 맞붙은 대가 탄금대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탄금대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아니라 충주의 가치를 설명해야 되는데 충주는 우리나라 5위 안에 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모든 물자가 충청도를 거쳐서 남한강을 통해 서울로 오는데 그 가장 중심이 충주예요. 특별 물류센터 같은 느낌이에요. 충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시대부터 충주는 정말 중요했던 요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남한강 수로를 타고 한강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충주를 점령하게 되면 군대보다도 보급로가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주를 방어해야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싸우게 되는 이제 탄금대는 지금은 여기 가보셔도 옛날 지형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낌없이 경작을 하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 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물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지금보다 많이 번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늪지라든가 뻘 같은 것으로 많이 놔주게 돼서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람이 쓰지 않는 땅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이 강이 흐르고 그 앞에 이런 고수부지 같은 것이 쭉
쭉 널려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은 지형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신림 장군 입장에서는 왜 굳이 탕금대를 결전의 장소로 선택을 한 걸까요? 신립 장군은 기존에 북방에서 여진족을 승전했을 때 경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여진족을 무찔렀던 그 배경을 바탕으로 탕금대의 평원에 기병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병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참 너무 아쉬운 점인데 충주 지역에 오기 전에 문경이나 조령에서 다양한 험지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격하고 여진족을 물리쳤던 승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원에서 빨리 기병 부대로 보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탕금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네. 저쪽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나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만 결정을 하는 거. 준비할 단계가 있을 때는 또 그게 있는데 네. 신립 입장에서는 또 변명을 해주자면 훈련시킬 상황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게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 장수한테 병력 줘서 너 가 그러면 얘들은 훈련받은 대로 싸울 수밖에 내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곳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여진족을 상대로 싸운 기마병이다 하면 굉장히 용맹하고 기동성이 뛰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문경제세 가서 전투를 합니까? 당연히 벌판이 있고 말이 뛰놀 수 있는 회전을 선호할 것 같아요. 물론 신립도 잘못한 게 있죠. 이게 1년 동안 자기가 병조 판서도 하고 했으면 최소한 100명이라도 어떻게 뭐 좀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내려간 게 아니군요. 아니, 박사님 누구 신립 이야기를 좀 들어주자면 그랬더니 떠두 씨가 또 그걸 옹호했더니 아니 근데 또 이거는 잘못됐고. 미끼를 던지셨고 그러니까요. 전부. 물어버렸습니다. 이게 전략적 입장과 전술적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역시. 건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싸울 수 있는 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신립이란 장군은 야전 지휘관 이전에 전략적에도 있었던 사람이기 기회가 때문에 있었어. 병조판소로 얘기를 했던 게 양다리가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했겠죠. 근데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던 대로 했던 것도 있고 하던 대로 안 하려고 했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근데 준비를 잘못한 건 물론 맞습니다. 네. 신립 장군의 패착인데 할 수 있는 건 기병으로 할 수 있는 회전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벌판에서의 회전을. 뭐 그 마음까지는 알겠는데 혹시라도 이 8,000명이 어차피 기병은 아니기 때문에 문경이라든가 좀 중간 요충지에 좀 배치를 해서 막게 했다면 조금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 조령에서 진을 쳤더라면 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금도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막 반발글이 막 달려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조령에 가서 주둔하면요 충주성보다 한참 멀어요. 그러면 당시 일본군은 한 방향으로만 오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방향으로 오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조선군이 얘들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병력도 몰라요. 모르는데 길이 여러 갈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은 이 길로 올 수도 있고 저 길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군이 만약에 조령을 막으면 조령으로 오는 애들은 좀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다른 애들이 와서 충주성을 점령해버리면 끝나죠. 조령에서 그냥 고립돼서 죽어요. 후방이 끊기는데 뭐 한 3일만 있으면 애들 다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립 입장에서는 조령에 처박힌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일본군이 전 부대가 이 길로 오고 있으며 얘들이 무조건 강행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식량이라도 떨어져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다시 조선군이 정찰 때나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일본군은 여러 갈래로 나눠서 오고 있었고 그러니 여기서 이제 신립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령을 막았더라면이란 말의 단점은 일본군이 어디로 오는지 알 때이에요. 그리고 충주에서 조령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군수나 보급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단점도 많이 있지만 신립 장군이 보급 문제도 계산을 했겠죠. 자, 이렇게 탕금대의 보급과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애매해요. 아하.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탕금대 전투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어요. 나중에 장수가 와서 선조한테 보고를 하는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소문만 듣고 온 거예요. 선조가 그래. 이게 얘기 다 틀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왜냐하면 자기도 가서 조사를 했더니 뭐 다 주워 들은 얘기만 갖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아는 유명한 얘기. 그 일본군 장수가 조령을 넘어가면서 야 이런 천엄의 요새를 그냥 버리다니 뭐 조선군 이거 형편없거나 여기를 막았으면 우리가 못 건너갔을 거야.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들었대 그거? 야끼도리상이. 조선군이 그 장수가 중얼거리는 말까지 들어서 보고할 정도면 이 전쟁 우리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조선군이 저 정유재란 나기 전에 이제 좀 전쟁이 정비가 되니까 이때를 기억해서 조령을 이제 성을 쌓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문가를 내보내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애를 내려보냈더니 보고가 몽고메리 원수가 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산악은 어디든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산악에서 한 지점을 막는 건 바보라고 그래요. 결국 뚫린다. 뒤로 다 돌 수 있다. 네. 조령도 길이 수십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막아야 됩니다. 결국 성 못 쌓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저지할 수도 있고요. 일본군 장수가 좀 무능하다면 돌격 앞으로 했다가 기분 좋게 첫날은 막 돌 던지고 막았다. 이런 승리를 선사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2, 3일 이상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선군은 기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은 벌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탄건대가 오히려 기병에는 불리한 지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 탕검대 전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좀 신립이 결전장으로 선택한 장소가 아니에요. 처음에 주둔했던 건 단월역이라는 곳이에요. 저도 거기 답사 갔었는데 거기 지금 무슨 대학 뭐 분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딱 강 건너오는 나로 지점이에요. 충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거기를 막아야지. 거기 병력을 모아놓고 보니까 저쪽으로 돌아오면 방법이 없고 여기도 또 충주성하고 보급로가 한참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키려다가 다시 우왕좌왕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전략 목적을 알고 나의 전략 목적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연을 할 것이냐, 경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죽더라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시간을 끌 거냐. 이런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골라야 되는데 당시 여기 지형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결국 충주성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충주성이 또 별로 요새가 아니에요. 성벽이 당시 3.5m, 3.8m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명나라 장수들이 조선에 와서 니들은 성벽이 왜 이렇게 낮니? 이거는 담장이지 성이 아니야. 최소한 8m는 넘어야 성벽이 성벽 구실을 한다. 그러니 거기서 지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전장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고 모든 장수가 손자병법에서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내게 유리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는 게 일단 승부의 기본인데 신립은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걸 신립의 개인의 무능으로 해야 될지 뭐 전체적인 조선군의 문제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도 좀 무능했던 것 같긴 하고 그런 쪽으로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전장을 못 구하다가 결국 일본군이 조령 이쪽 저쪽에서 압박을 해오니까 그 병력을 가지고 후퇴를 해버립니다. 충주성 전투를 포기하고 그때 일본군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달천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야 돼요. 따라잡히고 보병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병목 현상으로 밀려 있다가 만약에 일본군이 덮치면 이거는 우리 실제로 다 그렇게 죽는다. 죽어요. 전과 확대할 때 가장 무서운 상황이 이 상황인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단 전과 확대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요. 적들이 왜 쳐들어오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거든요.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내 탓이 아니라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신립이 내려가서 경상도 병력과 충청도 병력을 모아서 일본군을 막아라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라는 거죠. 우리 옛날 군대에서 많이 하던 100원 주면서 가서 소주 2병하고 뭐 통닭 한 마리하고 사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사돈이잖아요. 사돈 집안의 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사돈어른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은 안 해요. 일단 그 신립도 조선의 무장이고 그 책임감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미리 후퇴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는 데까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밀린 거죠. 제가 재승방역 체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이 쳐들어오면 각 군의 동원령을 내려요. 그러면 지정된 장소에 병력들을 끌고 각 수령과 장수들이 모여요. 그런데 조선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설사령관을 안 둡니다. 반드시 중앙에서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눈앞에 적이 있는데 이게 병사들을 모았단 말이죠. 근데 싸우려고 하면 우리 일단 지휘관이 없으니까 허락 맡아갖고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단만이고 군단이 없는 것이야. 군단장 이하 모든 보직은 위에서 내려보내면 걔들을 받아서 군단장이 내려와서 거기 현지에 있는 장수들 가지고 자네가 1년 대장하게 뭐 2년 대장하게 재편을 다시 합니다. 이러니 이게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 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일본군이 속전속결로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려면 이수인 장군도 얘기했지만 전방에 부대를 깔아놔야 되는데 이걸 안 깔아놨죠.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에 사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동원령 내려서 막는다. 하루면 오는데 좀 이런 시스템 모일 때쯤 북한군하고 같이 만나게 되겠죠. 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통합지휘관조차 없기 때문에 신립이 사실 소수병력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게 자기 군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소수의 자기 그 장교들 자원과 호위병 정도 데리고 가서 현지 병력을 접수해서 재편해서 싸우는 구조입니다.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였어요. 전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을 패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패퇴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소식이나 전력을 듣기 전에 이미 패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일본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립이 그 조령 문경세제에서 여러 험지들 그 충주까지 이어진 여러 험지에 매복이나 뭐 정찰병 여러 가지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방어지를 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본군은 굉장히 빠르게 진격합니다. 사면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좌측 달청강변, 우측 산자락 후에 별동대를 통해서요 사면을 포위하게 되는 상황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격해서 조선군은 대응할 시간이 없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교전에 들어간 조선군은 어떻게 일본군을 맞아서 싸우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충주를 방어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3군데 이상을 막아야 되는데 이 병력 가지고는 분할을 못 시키니까 충주성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조령도 넘고 저 윗길로도 돌고 아래쪽으로 오면서 충주성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는 결사대라도 보내서 예를 들면 조령에서도 시간을 끌고 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훈련이 안 됐다고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시도를 안 한 건지 했는데 기록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죠. 여기서 아까 제가 정찰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뭐 나무꾼이나 또는 정찰 나갔던 장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적군이 어디로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단원력 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신립 입장에 사실 이게 어디로 올지도 몰라요. 충주성에 있다가 아마 어느 쪽으로 나가자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27일 밤에 단원력 쪽이 왔다 그러니까 신립이 뛰쳐나가요. 가서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이 조선군 초기 전투에서 이놈 참수가 문제인데 이 일도 그러죠. 나무꾼이 봤어요. 막 뛰어와서 적이 일로 오고 있습니다. 이놈 허위 보고한다. 죽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요. 자, 모든 게 안 좋은 상황에 결국 일본군이 사면으로 신입장군과 그의 병사들을 둘러쌌습니다. 네. 처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바로 봐야겠죠.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일본군이 사면으로 밀려오자 조선군은 크게 당황해서요. 달청강변으로 전 장수들이 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강으로 뛰어들어요? 네네. 대부분 익사해 버리고요. 아이고야. 네.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사면을 포위하고 덤비니까 네. 무서워서 강으로 몸을 피신한다고 들어갔다가 익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나 신립은 충주천 북쪽 탕금대로에서요. 네. 끝까지 마지막으로 김영울과 함께 항전을 하게 됩니다. 전력을 이끌고 최후의 항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십 명의 일본군들을 무찔렀긴 했지만 자결을 하게 됩니다. 병력 희생이 굉장히 크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시피 한 게 강을 건너는데 뒤에 와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신립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고 이 훈련 안 된 군대로 거부에 질렸는데 펼쳐라 해서 이게 펼쳐질 군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병은 건너가고 기병이 지연 작전을 하자. 기병이 지연 작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난전을 벌이는 거죠. 들고 뛰면서. 아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려고 했는데 뭐 제대로 기동도 안 되고 조총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말이 훈련이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말들이 총소리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날뛰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보병이 강을 건너기 전에 기병이 붕괴가 됐고 그러니 일본군이 바로 쫓아와서 강에 들어와서 죽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탕금대 전투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일본군의 대승이었기 때문에요. 네. 조선의 병력인 경군 기병대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수급 3,000급과 포로 100명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사상자는 15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선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군으로서는 일본군의 예봉을 꺾지 못하고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방어하겠다는 계획조차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큰 피해만 남은 전투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장 축차 방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산 동네 일대 그리고 충주가 그냥 바로바로 떨어지면서 축차 방어는커녕 그냥 밀려 들어오는 왜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초기 대표적인 패전 판금대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안타까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어야 할 교훈과 메시지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신립 장군이 어느 정도 무능하고 어느 정도 유능했는가는 사실 주어진 기록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탁월한 명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수인 장군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장수, 평균치의 장수라고 해도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은 내내 강조했던 기동훈련. 군대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고 동원이 잘 돼 있고 잘 먹여도 전투력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동훈련이고 전술훈련이에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탕근대 전투는 패전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 생각해 보면 아주 뛰어난 신립 장군의 그 역량으로는 사실은 뭐 전략이나 전술 이런 역량이 아닌 용장이나 맹장으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밖에 안 된 그리고 정찰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에 있고 그리고 일본군이 그 전국시대에서 조총을 굉장히 고도화했다는 한계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전쟁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더욱더 많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